안녕하십니까, 홍기빈 클럽입니다. 오늘은 본래 경제성장과 생태위기 2부 현재 편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출간된 지 50년 후인 지금 그 책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히 맞았는지를 원래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조치의 보도가 나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매체들이 이걸 아주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래 워낙 시급하게 논평을 필요로 하는 시의성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의 내용을 놀랄 만큼 명징하게 보여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본래 주제를 내려놓고 긴급하게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에 대해서 몇 가지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식량 시장에서 문제가 벌어진 게 식물성 식용유 시장입니다. 소피아 로렌 주연의 영화 해바라기에서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가 해바라기 씨에서 나온 식용유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국이었는데요. 지금 그 수출이 중단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용유들의 가격도 일제히 지금 등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고 인기가 좋은 대체제의 하나인 이 팜유, 그러니까는 야자유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자유의 최대 수출국이 인도네시아인데요. 이 인도네시아의 업자들이 수출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국내의 내수 물량이 딸리게 되고,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 야자유 가격이 등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오는 28일부터 야자유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 그 자재까지 수출을 중단한다 라고 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남아 쪽 음식이 많이 그렇습니다만,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볶음밥이라든가 볶음면처럼 이 볶음 요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민 식생활의 어떤 차원에서 볼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에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용유 가격이 상승세로 지금 불안한 상태였는데, 이게 또 등귀를 촉발을 시켜서 국제적으로 식용유 및 그 자재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카고 거래소에서 콩기름 가격이 5% 올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도 벌써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바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좀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사태의 영향이 어디로 갈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전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우선 이 야자유가 대규모 생산에 주로 쓰이니까 국내의 경우에는 라면 업계하고 과자 업계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걱정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업계에서 비축을 해놓는 여유분의 야자유 수량이 3개월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 현황으로 볼 때 이 사태가 3개월 안에 진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자유만이 아니죠. 다른 식용유 가격도 지금 전부 다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치킨집이라든가 돈가스집이라든가 식용유 일반과 연결되어 있는 가치사슬은 전부 다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치사슬의 현황이라는 게 해당 업계 말고는 그야말로 터져봐야 하는 일이지, 이걸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경제학에서는 표준적으로 어떤 대답을 하느냐? 표준적인 대답은 있습니다. 분명히 뭐냐면은 기술이라는 해법하고 시장의 자기조정이라는 해법입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이 식용유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벌써 단기적으로 시장 가격이 여기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국내 업체죠. 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JC 케미컬의 주가가 오늘 아침에 29% 상승해서 상한가로 치닫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반응 말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화된 조건에 맞는 식용유를 둘러싼 시장의 가격 및 거래량을 전부 다 조정하는 데에는 기술은 세월 한참 걸릴 것이고, 시장의 자기조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시장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사람들의 고통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런 고통을 갖다가 시장이 우리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무슨 순교자처럼 참고 버티느냐, 그게 아니죠. 당장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는 완전히 예측불능의 난수표가 되는데, 그래서 케인즈가 옛날에 말했던 바가 있는 고전적 의미의 불확실성, 즉 미래 위험 중에서도
예측이 가능하고 계산이 가능해서 현재 가치로 반영이 가능한 종류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이런 리스크가 아니고 케인즈가 말했던 바 we simply don't know. 그러니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고전적 의미의 불확실성이 이제 전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미래가 완전히 오리무중이 되었을 적에 시장의 가격 기구가 이제 재조정이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일 텐데 이때 그 혼란의 비용이 약자들하고 하류층에게 몽땅 전가가 돼서 가뜩이나 지금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한데 여기서 사회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제 두 번째 걱정입니다. 야자유라고 하는 게 이 가혹한 생태 파괴를 대가로 해서 생산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로 비용이 가장 저렴한 식용유 중 하나고 또 맛은 또 사람 입맛을 꽉 당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자유의 주요 수입국들이 개발도상국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본래 기름에 튀기는 음식이라는 게 저소득층의 음식 문화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자재가 부실하고 그 다음에 식자재가 아주 초라한 것들밖에 없을 때는 이걸 그냥 끓는 기름에 푹 담궈가지고 맛하고 열량을 보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도넛이라든가 치킨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도넛이라는 게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갖다가 기름에 푹 튀겨가지고 그냥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킨도 그 기원이 그 미국 남부의 그 노예 소유주 백인들이 닭고기를 먹고 버린 부위들을 흑인 노예들이 가져다가 그냥 기름에 푹 튀겨 먹었다. 이게 기원이라고 하는 설이 강하죠. 좀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뭐 식용유 값이 오르고 관련 식품들 가격이 오른다. 뭐 라면, 과자, 에이 뭐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하면서 웰빙 식품으로 그냥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됐든 저소득층이 됐든 보통 이런 분들의 그 식생활은 기존에 있는 가격 구조에서 가장 저렴한 품목들로 구성되는 게 보통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교란이 벌어지고 이 가장 저렴한 식자재에서의 가격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그 피해와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절대로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얼마 전부터 치킨집 사장님들하고 돈가스집 사장님들이 그러자도 식용유 가격 때문에 지금 한숨을 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 영세업체분들이 어떤 압박과 고통을 겪게 될지 벌써부터 이제 걱정이 생기네요. 세 번째입니다. 거시적 차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지구적인 자유무역 구조하고 지정학적 구조는 이 지금 연결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면서 급격하게 붕괴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지난 40년간 그 지구화하고 그 아래서의 자유무역 구조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그 밑에 있는 버팀목 인프라가 있어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의 각국 정부와 여러 대기업들, 그 밖에 있는 시민사회라든가 여러 행위자들이 함께 협력한다는 조금 어려운 말로 글로벌 가버넌스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작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이 지정학적 구조는요, 지구적인 자유무역이 활발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또 지탱이 가능하고 더욱 강화된다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자유무역이라는 기둥하고 미국 중심의 지정학적 구조라고 하는 게 서로를 지탱해주는 쌍둥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서로를 강화한다는 거였는데요. 이 서로를 강화하는 되먹임, 피드백의 논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서 한쪽이 흔들리면은 다른 쪽도 흔들리면서 붕괴로 가게 되는 이른바 시스템 이론에서의 되먹임, 피드백의 논리가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이미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를 생각해 보시면은 세계 자유무역 구조하고 그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세계 연맹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게 불안하게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가 한쪽이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양자가 무너지면서 대공황과 세계대전과 파시즘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금의 야자유 수출 중단 사태가 어쩌면 새롭게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원자재 상품 시장이 불안해지고 국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이거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면서 국제적 갈등 구조를 다시 복잡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20년대 말하고 동일하게 이 두 가지가 함께 무너지는 되먹임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어 마지 않는 시장, 이른바 시장의 가격 기구라고 하는 것도 그 작동 논리가 정반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 시장의 가격 기구는 가격이 오르면은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줄게 돼 있고 공급량은 늘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한다. 이런 단순 명쾌한 논리가 있죠. 그런데 식량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집단적 차원에서도 안전보장에 아주 결정적인 물건들은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폭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시장의 작동 논리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힙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게 되고 공급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폭발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이 오히려 더욱 폭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시 되먹임, 그러니까는 이 악순환의 되먹임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게 급격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즉, 균형 구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먼저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그건 뭐 돈 없으면 안 쓰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 그 물품을 꼭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절박함과 불안함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은 양을 미리 사재기, 비축을 해둬야 된다는 절박함이 생기게 되니까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 상황에서는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매출을 확대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는 공급량을 늘린다는 논리인데, 이렇게 가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요, 공급량 증대보다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그걸 통해서 이윤의 절대량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량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급량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행태가 암묵적으로 일반화하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나타났었죠. 지난 1970년대의 오일 쇼크 건설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기름값은 급등하는데 각국의 그 석유 수요는 오히려 폭증을 하게 되고 석유 공급자들은 오히려 오페크라고 하는 기구를 더욱 강화하면서 공급량을 통제하는 현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는데, 경제학자, 유명한 경제학자죠,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화폐적 현상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화정책으로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건 완전히 빈말이 됩니다. 웬만한 통화정책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고 통제가 되지 않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들,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지정학적 구조 불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유무역 구조의 보호무역의 전환 같은 일들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시스템 전체의 불확실성이 일반화되게 됩니다. 식용유 값 좀 올랐다고 뭐 아침부터 웬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본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성장의 한계라는 책에 담겨 있는 깊은 지혜입니다. 이 세상 만사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되면서 시스템을 이루고 있거든요. 따라서 인간이 원하는 것 하나만, 이를테면 경제성장 같은 목표만 한없이 늘리면서 원치 않는 것들, 이를테면 생태위기라든가 불평등 강화 심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통제하는 이런 따위의 일은 불가능한 게 우리의 지구적 산업문명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이 행패를 부리니까 한국에서 치킨집 사장님이 한숨을 쉰다. 제가 만약에 몇 달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믿으셨겠어요? 다 비웃으셨겠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면목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예쁜 그래프들하고 예쁜 곡선들로 움직이는 세상, 어제의 세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학자들의 머릿속에서만, 그리고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했던, 그래서 현실에서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유토피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